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000명 초반대로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해외 유입 환자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영향인데 이틀 연속 역대 두 번째 최다 기록을 이어가며 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위중증으로 악화하는 비율이 3차 접종까지 마친 환자보다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4월부터 확진자 53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은 4.5%로 2차 접종 완료자의 5배, 3차 접종 완료자의 14배로 나왔습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한 임신부의 96%는 백신 미접종자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런던대 등의 관련 연구 결과 임신부가 백신을 맞을 경우 별다른 부작용은 없고 오히려 태아도 항체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코로나19로 비상에 걸린 중국의 7개 성과 대도시가 이번 춘제 기간에 고향에 가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고향 방문 금지가 권고된 곳은 베이징과 상하이 등 성급 대도시 3곳과 허난성과 저장성 등인데 중국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규모입니다.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의 심장을 말기 심장질환 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돼지 심장은 인체에 이식했을 때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전자를 조작했는데 이식 환자는 나흘째 별다른 부작용 없이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발생이 주춤한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097명이고 이 가운데 284명이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해외 유입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 감염인 경우가 88%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도 빠르게 늘어 정부는 이달 안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12일 열리는 일상회복위원회 회의에서 방역 패스 수위 조정과 함께 확진자 수 감소에 따른 거리 두기 완화 등의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는 16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거리 두기의 완화 여부는 오는 금요일쯤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오미크론 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자 격리 면제 최소화와 PCR 음성 확인서 기준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입국자 PCR 음성 확인서 기준을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에서 검사로 강화해 오는 1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해외 유입 상황을 분석하면서 오미크론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있을지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방역 패스 확대 시행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우리나라의 방역 패스 제도가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엄격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방역 패스 적용 시 어느 정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수본은 독일과 이탈리아는 PCR 음성 확인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탈리아는 직장 내 방역 패스를, 프랑스는 대중교통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당국은 또 의학적 사유에서 예방접종 예외 인정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가와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외 범위 확대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접종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됐을 때 3차 접종까지 마친 경우보다 위중증으로 발전하는 비율이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확진된 53만 1천여 명을 분석한 결과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은 4.5%로 2차 접종 완료자와 3차 접종 완료자보다 각각 5배와 14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8주간 발생한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위중증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미접종자거나 1차 접종까지만 받은 접종 미완료자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중대본은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예방접종과 방역 패스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의 필요성과 관련해 아직은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브리핑에서 현재 3차 접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 상황 그리고 3차 접종의 효과성과 지속기간 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4차 접종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앞으로 화이자 등에서 오미크론용 백신이 개발된다면 그 백신을 도입하느냐는 질문에 mRNA 백신에 협약할 때 변이에 맞는 백신이 개발된다면 그 백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이미 최초에 협약이 되어 있다며 별도 추가 계약 없이 즉시 도입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3차 접종 시기를 미뤄 오미크론용 백신이 개발돼 도입되면 그것을 막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의 백신도 오미크론의 효과가 있다면서 접종 시기에 맞춰 빠르게 3차 접종을 맞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용이 예정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이 이르면 12일 공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먹는 치료제 도입 일정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안내가 이르면 12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먹는 치료제를 이번 주부터 사용할 계획이라며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에서 고령층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확보한 먹는 치료제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76만 2천 명분, 머크사의 몰루피라비르 24만 2천 명분 등 모두 100만 4천 명분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지면서 성인 5명 가운데 1명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우울 위험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전국에 19살에서 71살 사이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울 점수가 총점 27점에 10점 이상인 우울 위험군은 전체의 18.9%로 집계됐습니다. 30대의 우울 점수가 6.4점, 우울 위험군 비율은 27.8%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는데 특히 60대와 비교하면 각각 1.5배와 2배 높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정신건강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국민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3만 8천 명을 넘으며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지난 28일 동안 1,000만 명이 늘어 6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CNN 방송은 미국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현지 시각 9일 기준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3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최고치인 지난해 1월 중순에 14만 2천여 명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자체 집계를 근거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종전의 최고 기록을 뛰어넘어 새 기록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13만 천여 명으로 2주 사이 거의 2배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When the pandemic first started, it was nothing like it is today. I would say we're surging more today in this hospital than we were when it all started a year ago or 2 years ago.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이 기존 변이보다 낮지만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입원 환자 또한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은 9일 현재 미국의 누적 확진자를 6,013만 8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불과 28일 만에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도 2주 전보다 16% 늘며 1,5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입원 환자 증가로 병원이 한계점에 몰리자 뉴욕주는 관내 40개 병원에 필수적이지 않은 수술을 2주 동안 중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이 이달 중 정점을 찍은 뒤 다음 달이면 수그러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사히자 브라운 대학 공중보건대학원 학장은 ABC 방송에 나와 이번 급증이 앞으로 몇 주 뒤 정점에 달하고 2월로 접어들면서 확진자 수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피해가 컸던 미국 뉴욕의 출산율이 2020년 12월 23%나 감소했다고 브루킹스 연구소가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코로나19로 임신을 포기하거나 미루면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달 동안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당초 예상보다 6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사람들은 안전하지 않을 때는 아기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1918년 스페인 독감 유행과 1930년대 대공황 때도 같은 현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떨어졌던 미국 출산율은 2021년 2월 반등했고 보고서에 데이터가 제시된 마지막 달인 2021년 6월에는 급등해 미국인들이 느끼는 상황이 훨씬 호전됐음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을 이유로 캐나다로 여행을 가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CDC는 현지 시각 10일 수정한 코로나19 여행 경보에서 캐나다를 최고 등급인 4단계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CDC는 또 서인도 제도 남부의 퀴라소 섬에 대한 여행 경보도 4단계로 올렸습니다. CDC는 최근 28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500명을 초과해 발생한 국가를 4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해 11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을 상대로 캐나다, 멕시코와의 국경에 내려졌던 비필수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무섭게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곧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는 3월쯤, 그리고 모더나는 가을을 목표로 오미크론용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엘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이 3월에 준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수량은 이미 생산에 들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백신은 오미크론뿐 아니라 유행 중인 다른 변이도 예방할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도 올 가을을 목표로 오미크론을 겨냥한 백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바백스도 올 상반기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임상시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처럼 제약사들이 오미크론용 백신 출시를 서두르고 있지만 정작 새 백신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보건청 연구를 보면 현재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2차 접종 후 5달이 지나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면역 효과가 10%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증화를 막는 데는 여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추가 접종까지 할 경우 유증상 감염을 최고 75%까지 예방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의 추가 접종만으로도 충분하며 새 백신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Our booster vaccine regimens work against Omicron. At this point, there is no need for a variant-specific booster. 하지만 많은 나라가 오미크론용 새 백신을 원하고 있고 이미 제약사와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현지 시각 10일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조건부 판매 승인 신청을 받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알약 형태의 먹는 항바이러스제로 화이자의 자체 임상시험 결과 입원과 사망 확률을 89%까지 줄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MA는 지난달 팍스로비드와 관련해 추가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 없고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은 성인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지난달 팍스로비드 사용을 승인했고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도 같은 달 국내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적용해온 입국 제한 조처를 한 달여 만에 해제합니다. EU 의장국인 프랑스는 현지 시각 10일 트위터를 통해 27개 회원국이 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항공 여행을 재개하기 위해 비상제동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들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는 제3국 입국자들과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 확인 등 보건 규제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유는 지난해 11월 26일 오미크론 변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확산하자 비상조치를 발동하고 남아공과 인근 6개 나라에서의 EU 입국을 일시적으로 제한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까지 한 임신부의 96%는 백신 미접종자라는 영국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임신부에 대한 백신의 부작용은 없고 태아도 항체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연일 확진자 최다 기록을 경신 중인 영국이 통계를 토대로 임신부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코로나19로 입원한 임신부의 96.3%는 미접종자였다는 겁니다. 입원하면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So the pregnant women who are admitted with COVID, 1 in 3 need respiratory support, 1 in 6 need to go to intensive care, 1 in 5 need to be delivered preterm, and 1 in 5 their babies need to go to the neonatal unit admission. 그렇다면 백신은 임신부와 태아에게 안전할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임신부 30만 명이 백신을 맞았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The vaccine does not increase the risk of miscarriage, does not cause stillbirths, does not make the woman go into labor early or cause premature births. We know it does not make the baby small. 더욱 고무적인 건 코로나19 항체가 엄마와 아기 모두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The antibodies cross the placenta, and therefore the baby is born with antibodies against COVID, so potentially could be protective to the baby. We also found that the antibodies are excreted in the breast milk. 통계는 이렇지만 불안감이 쉽게 거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의 경우 출산한 임신부 중 백신 접종자는 22%에 그쳤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에서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의 심장을 말기 심장질환 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의료계 최초로 진행됐습니다. 최종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장기 이식 분야의 역사적인 분수령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장질환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57살 데이비드 베넷 씨에게 이식된 돼지 심장이 마침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베넷 씨의 동의를 받고 미국 메릴랜드대 의료센터가 이런 수술을 지난 7일 세계 최초로 진행했습니다. 동물 장기 이식 시 즉각적인 거부 반응이 문제인데 유전자 조작을 통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세포 내 당을 제거한 돼지 심장을 사용했습니다. 8시간에 걸쳐 수술을 집도한 바틀리 그리피스 박사는 심장 박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혈압도 정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He's awake. He is recovering and speaking to his caregivers, and we hope that the recovery that he is having now will continue. 하지만 아직 최종 성공 여부를 확신하기에는 이릅니다. 의료진은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면역 체계의 거부 반응을 주시하며 치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So we're preparing for the next attack on his organ. We know that the pig heart will be attacked by different soldiers in our body. 전 세계적으로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 수에 비해 기증되는 인간의 장기가 매우 부족해 동물 장기를 이식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연구돼 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뉴욕 랑곤 헬스 연구진은 세계 최초로 유전자 변형 돼지의 신장을 뇌사 환자에게 이식해 면역 거부 반응 없이 정상 작동했다는 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일반 환자에게 이식이 이루어진 이번 사례는 수십 년간 노력 끝에 이룬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He realizes the magnitude of what was done, and he realizes the importance of it. 아울러 언젠가는 동물의 장기로 많은 생명을 구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희망을 의학계와 환자들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1년 전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관세청이 공개한 수출입 현황을 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3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4%, 27억 4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1%, 68억 6천만 달러 증가한 189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6.5일로 지난해보다 0.5일 많았는데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14.8% 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구미형 일자리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경쟁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배터리 산업에서 한 걸음 더 앞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미형 일자리로 배터리 산업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과 혁신의 도시 구미에 상생의 힘이 더해졌습니다. 대한민국도 구미형 일자리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경쟁의 핵심 중 하나인 배터리 산업에서 한 걸음 더 앞서 나갈 것입니다. 구미형 일자리를 배터리 산업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경북 지역은 배터리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고 대한민국은 세계 배터리 공급망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구미형 일자리가 또 한 번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성공 사례를 서게 되길 바랍니다. 정부도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올해는 특히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가 있는 짝수해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선례가 있어 산불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추위 속에 발생한 야간 산불. 주말과 휴일에도 산불은 끊이지 않습니다. 1월 들어 9일간 발생한 산불은 총 25건. 같은 기간 10년 평균치 8건의 3배가 넘습니다. 매일 산불이 일어났고 4일에는 무려 7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기후변화로 1월 산불 위험성이 20년 전보다 30에서 50% 높아진 상황이지만 올해 산불 발생 추이는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선거가 있는 짝수해라 산불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1996년 고성 산불을 시작으로 2000년의 동해안 산불과 2002년 청양 예산 산불이 이어졌고 잠시 주추마다 2018년에 삼척 산불로 다시 징크스가 이어졌습니다. 산불 당국은 우선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예보와 진화 기술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3월에 대통령 선거, 또 5월에 새 정부 출범이라는 정치 일정이 있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대형 산불 발생 위험 기간하고 겹칩니다. 산불을 조기에 감지하고 초동 진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ICT 기반한 각종 정보 체계를 풀 가동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대형 산불 상황과 대피 방법, 대피로 등을 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산림청에 이렇게 재난안전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YTN은 산림청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전국에 있는 시청자분들께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전문가들은 1월에 산불 발생이 잦으며 2월 이후 봄까지 산불이 대형화할 확률이 커진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밤만 되면 이런저런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수면 부족은 피로와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일상을 힘들게 하고 건강도 해치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자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숙면을 위한 과학, 지금 함께 보시죠. 바쁜 일상 속 현대인들의 고질병, 수면 장애.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면은 주중 6시간 42분으로 10명 중 4명만이 현재 수면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수면 부족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자는 걸까요? 또 수면 속 과학 원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 알아봅니다. 서울시 광진구. 해가 지고 저녁이 돼서야 하루를 시작한다는 20대 강성주 씨를 만났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한창 음악 작업 중인 모습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를 꿈꾸는 강성주라고 합니다. 그럼 요새 고민이 제일 뭐예요? 근 1년 동안 고민이 잠을 제대로 못 잔 게 되게 고민이고요. 제 작업실 특성상 지하고 이제 창문이 없다 보니까 밤인지 낮인지 분간이 안 돼서 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니까 계속 건강도 안 좋아지고 맨날 무기력하고 피곤해지고 하는 것 같아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언제 주무셨는데요? 아침에 자고요. 뭐 해 뜨면은 한 6시, 7시쯤 뭐 더 늦게 잘 때도 있고, 그리고 점심에서 저녁쯤 자고 일어납니다. 음악 작업이 끝난 새벽녘. 드디어 잠자리에 눕는 성주 씨. 오늘은 휴대폰을 일찍 내려놓고 잠을 청해보는데요. 그런데 쉽게 잠들지 못하고 한참을 뒤척이는 모습입니다. 이제 자려고 누우면은 잠이 2-3시간 동안 안 와요. 제가 약간 완전 피곤해야지 잠에 드는 성격, 그런 체질인 것 같아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일어나서 한 편 더 보기도 하고, 배고프면 뭐 먹기도 하고, 또 뒤척이다가 또 핸드폰 보고, 그게 습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깊게 못 자고 얼마 못 자고 또 일어나서 하루 종일 피곤하고 그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성주 씨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잠들기 전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의 생활 습관을 지닌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같은 행동은 수면 장애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랍니다. 그렇다면 수면 장애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걸까요? 수면은 기본적으로 수면이 이루려는 목적이 있거든요. 피로들을 제거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또는 신경이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는 이런 여러 가지 작용들이 필요한데요. 수면할 때 꼭 필요로 하는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성장 호르몬인데, 어린아이들이 수면을 충분히 이루지 못하면 성장 호르몬 저해가 나타나서 그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심폐기능 저해, 특히나 심질환이라든지 기억력 저해나 무슨 우울증, 그다음에 그 불안,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 장애도 나타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이 건강에 중요한 이유는 과학적으로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잠이 들면 학습한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므로 일정 시간 잠을 자야 공부나 일을 할 때 집중력과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뇌는 자는 동안만 뇌 안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데요. 이 노폐물 중에는 치매를 유발하는 요소도 포함돼 있어 잠을 제대로 자지 않는다는 건 치매 발병에 일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사람의 뇌는 1.4kg 정도로 전체 체중의 2% 정도 차지하지만 에너지는 20%를 사용하기 때문에 활동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잠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수면, 성주 씨의 바람이라면 오래 자도 안 개운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래 안 자더라도 그냥 잘 잤다, 개운하다, 이런 느낌을 한번 제대로 느껴보고 싶어요. 잠들기도 어렵고 잠이 들어도 쉽게 깨는 성주 씨의 상태. 왜 그런 걸까요?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의 한 수면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보고 있어요. 지금 어떤 수면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일단 잠을 깊게 못 자고요. 자는 시간도 되게 불규칙하고, 잠에서 쉽게 깨요. 조금의 소음만 있어도.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음악 쪽 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밤에 보통 음악 작업을 하고 낮에 주무시고 이제 오후 늦게 일어나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갖고 계신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수면의 질이 좀 안 좋은 정도인데 나중에 실제로 불면증으로 넘어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약물 치료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체압 분석기로 한번 측정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이쪽에 누우시면 되고요. 이 검사는 체압 분포 측정 검사인데요. 수면자의 신체 압력이 어깨, 허리, 둔부에 어떻게 분포되는지 파악해서 수면자가 잠을 자는 동안 깼을 때 어느 부분이 불편해서 깨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잠자리 환경 같은 것들이 우리의 수면 질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나요? 수면의 질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잠자리 환경은 어떤 걸까요? 매트리스는 종류에 따라서 만족감이 굉장히 다른데요. 허리에 좀 통증이 있고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탄성과 반발력이 뛰어난 스프링 기반의 매트리스를 더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움직일 때 훨씬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반면에 좀 체구가 아담하고 몸무게가 적게 나가시는 분들은 물렁한 느낌의 푹신한 느낌의 메모리 폼 매트리스를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폭 감싸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너무 꺼지는 느낌도 없고 포근하게 체압 분산이 잘 되는 상태에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신에게 맞는 매트리스나 침구류와 같은 잠자리 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잠을 자야 하는 걸까요? 수면학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권장하고는 있는데 수면이 이루어야 되는 목적이 충분하다면 그게 6시간 미만이어도 가능한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사람마다 필요로 하는 수면 시간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수면 구조는 보통 렘 수면, 비렘 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상 수면 구조를 살펴보면 깊이 잠든 상태와 얕은 수면 상태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깊은 수면 상태인 비렘 수면 3단계가 성인 기준으로 최소 5%에서 10% 정도는 나와야 건강한 수면 상태랍니다. 그런데 수면 상태에 따라 꾸는 꿈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얕은 잠인 렘 수면 상태에서는 주로 비현실적인 꿈을, 깊은 잠인 비렘 수면 상태에서는 현실적인 꿈을 주로 꾼다고 합니다. 수면을 마무리하는 시간과 타이밍이 언제냐에 따라 그 꿈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와는 연관성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렘 수면 중에 수면이 종료되면 꿈을 거의 다 기억할 수 있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꿈을 꾸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뇌가 잠을 자면서 하루 동안 경험했던 일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도 하고요. 또 무의식에 억압된 감정이 나타나는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의 경우 꿈을 많이 꾸는 편이라고 합니다. 힘든 감정을 잠을 잘 때 뇌에서 처리하면서 일반 사람보다 꿈을 많이 꾸게 된답니다. 성주 씨의 수면 솔루션을 위해 상담이 계속 진행되고 보통 낮에 많이 주무신다고 하셨는데 잠들기 전에 그럼 보통 어떤 활동을 하세요? 자기 전에 보통 영화 한 편 보고 자기도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기도 하고요. 배고프면은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잠이 바로 안 오잖아요. 그럼 핸드폰을 좀 하다가 그때 자는 편. 지금 말씀하신 게 이렇게 뭘 먹기도 하고 커피도 드시고 영화도 본다고 하시는데 그걸 보통 어디서 많이 하시나요? 보통 침대에 누워서 많이 해요. 침대 위에서 뭘 먹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신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 부분이 굉장히 수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숙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자기 전에 3시간 전부터는 아무것도 안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육류 같은 걸 먹으면 계속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사 활동이 발생해서 숙면을 취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요. 침대 위에서 스마트폰을 보면 뇌가 계속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계속 깨는 거죠. 그래서 침대 위에서는 잠자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면은 생체 리듬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취하면 우리 뇌는 이제 잠자러 가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일련의 활동을 꾸준하게 반복하면 좋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주고요. 조명을 조절해서 잠들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은 내가 자는 곳에서 멀리 떨어뜨리게 놔서 수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출하실 때는 바나나, 우유, 키위와 같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음식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수면 호르몬이 세로토닌을 분비시켜서 숙면에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배가 고플 때는 기름진 야식보다는 바나나, 우유, 키위와 같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을 권하는데 이때 낮잠 시간이 중요하다네요. 낮잠은 보통 30분 미만으로 권하는데 잠들고 약 50분이 지나서인 3, 4단계의 깊은 잠으로까지 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낮잠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커피를 마시자마자 20분 미만의 잠을 자는 커피냅도 짧은 낮잠이지만 일어나서 일에 집중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잠이 오지 않을 때는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해도 호흡에만 집중하는 명상을 통해서도 뇌가 휴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일일 건데요. 저는 그냥 제가 불면증인 줄 알았는데 제 오늘 행동과 제 환경을 돌아보니까 되게 문제가 많았던 걸 느꼈고 앞으로의 음악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위해서라도 많이 개선되고 좋은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아서 이제 고쳐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본 요소 수면. 새해에는 규칙적이고 적절한 수면으로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가운데 특히 북극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극권의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리면서 이산화탄소는 물론 심지어 방사능 물질이 방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학개론에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최근 들어 북극의 날씨가 아주 급격하게 따뜻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기온이 어느 정도로 오른 건가요? 상당히 오르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14일이죠. 미국 해양대기청이 북극 성적표, 북극을 극적으로 다른 생태로 변화시키는 기후변화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네. 북극 성적표는 기상이나 기후, 육상, 해양 상황에 어떤 급격한 변화를 기록한 16번째 연례 환경 관측 및 분석 보고서인데요. 12개 나라 111명의 과학자들이 편집을 했습니다. 네. 이 보고서의 여러 항목 중에서 기온편을 보면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북극의 가을은 1900년 이후로 가장 따뜻한 가을이었고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북극 상공의 평균 지표면 온도는 역대 7번째로 따뜻했는데 네. 이것은 북극이 지구의 나머지 지역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따뜻해진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 자, 이제 그림은 2020년 북극 전체의 평균 기온과 평년 기온과의 편차도인데요. 붉은색일수록 기온이 평균보다 높았음을 보여줍니다. 예. 네. 자, 이제 그리고 다음 그림은 1900년 이후 북극 대기 온도가 지구 온도보다 최근에 들어와서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림을 보니까 2000년대 이후부터 북극 기온이 지구 평균보다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네, 이제 그런데 이런 문제가 북극의 기온 상승이 높아지게 되면 북극권에 위치한 영구 동토층이 녹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후 변화도 심각하지만은 그 외에 여러 가지 해로운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자, 영구 동토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영구 동토층이 무엇이고 또 이것이 기후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영구 동토층이라는 건 여름에도 녹지 않고 2년 이상 토양이 0도 이하로 유지되는 곳으로 약 100만 년 전부터 생성된 땅을 말합니다. 네. 대부분 북극이라든가 남극과 같은 고위도의 존재를 하는데요. 미 국립과학 아카데미에 따르면 북극 영구 동토층에 저장되어 있는 탄소의 양은 무려 1조 8천억 톤 정도가 되는데요. 네. 현재 대기 중에 있는 한 8천억 톤의 거의 2배 이상이고요. 네. 전 세계 산림에 저장된 양의 3배가 넘습니다. 이번 세기 말까지 영구 동토층에서만 1,600억
10억 톤의 탄소가 이산화탄소 형태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1,600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하면 이게 지금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탄소 중립 목표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배출된다면 거의 지금 뭐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노력이 무산시키기에 뭐 충분한 양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자, 이제 과학자들은 2015년 파리 협약에서 협의했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제한하려면 대기 중 탄소 증가량을 1,100억 톤 이하로 유지하고 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 기후변화 연구에서 북극권의 영구 동토층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왔었습니다. 네. 세기 말까지 영구 동토층이 기온 상승에 기여하는 정도가 0.2도 정도로 예상하다 보니까 영구 동토층은 기후위기 대응 우선순위에서 밀렸었어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영구 동토층은 안전하지 않다는 여러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영구 동토층에서 메탄가스가 새어나오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독일의 본대학교 연구팀이 작년 10월에 미 국립과학원회보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2020년 여름 시베리아 북부를 강타한 폭염으로 시베리아는 평년보다 6도 정도 높은 온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때 독일이 북극권의 영구 동토 지역의 대기를 조사해 보니까 메탄 농도가 꾸준히 증가하더라는 겁니다. 네.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폭염으로 인해 북시베리아 석회암지대에서 메탄이 대량 방출되어서 2021년까지 높은 메탄가스 농도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말씀하신 물질 외에 또 다른 위험 물질은 없을까요? 네, 이런 영구 동토층이 높게 되면 이제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포가 있습니다. 네. 바로 방사능의 대량 누출인데요. 예. 1950년경부터 구소련군은 영구 동토층인 러시아 북서부 해안에서 핵무기 실험 혹은 핵잠수함 침몰 등으로 대량의 방사능을 누출시켰습니다. 또 영구 동토층에는 과거 고대의 미생물부터 시작을 해서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화학물질과 핵실험으로 잔존한 방사능 물질들이 모두 섞여 있죠. 네. 2021년 10월 영국 에버리스트 위스대 연구진이 과학저널인 네이처 기후변화에 게재했던 이런 보고서를 보면은 실제 세기 말까지 영구 동토층의 3분의 2가 사라지면서 각종 핵폐기물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대거 유출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얼음이 녹으면서 방사성 물질까지 누출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참 충격적인데요. 자, 이렇게 그 방사성 물질이 이 바다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면 생태계는 물론이고 인류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영구 동토층이 높게 되면서 방사능뿐만 아니라 수은도 막대하게 배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2019년이었죠. 지구물리학 연구지에 게재되었던 논문에서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봉인되어 있던 막대한 양의 수은이 방출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연구팀은 미 알래스카 일대 여러 동토층의 중심부를 채취를 해서 수은 수치를 측정한 다음에 이를 근거로 북반구의 영구 동토층에 함유된 수은의 양을 추산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약 1억 2천만 리터 이상의 수은이 영구 동토층에 갇혀 있는데 이 양은 영구 동토층을 제한 전 지구의 모든 토양과 대기 및 바다에 있는 것보다 2배나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네. 미 국립빙설 데이터센터 케빈 셰퍼 박사는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수은 일부가 방출되어 사람과 식량 공급에 미지의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식물이 죽어서 썩으면 분해돼서 이런 수은들이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는데 북극에서는 식물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얼어붙어 동토층에 계속 묻혀버리는 것이죠. 네. 생태계 내에서 정지된 수은 순환이 영구 동토층이 높게 되면 활성화되면서 배출된 수은은 미생물에 먼저 흡수되고 상위 포식자에게 먹히면서 먹이 피라미드 위쪽으로 갈수록 더 축적되고 결국 사람도 다량의 수은을 하면 생선을 많이 섭취하면 위험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이산화탄소와 메탄뿐 아니라 방사성 물질까지 나오면서 생태계와 인류 건강을 위협한다. 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영구 동토층이라는 게 약 100만 년 전부터 생성된 땅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고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생물이나 어떤 그 바이러스가 얼어 있다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방사능 누출을 주장했던 데가 이제 영국의 에버리스트 워스 대학인데요. 이 연구팀은 영구 동토층이 사라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대거 유출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러시아에서 발생했던 탄저균 중독 사건은 영구 동토층에 갇혀있던 미생물의 무서움을 잘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당시 탄저균 중독 사건은 고대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탄저균이 다수의 술록과 사람을 감염시키면서 2,000마리의 술록이 사망을 했고 96명의 사람이 입원을 했고 12세 소년은 사망했던 사고입니다. 네. 당시 탄저균의 갑작스러운 출현의 원인을 과학자들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기온으로 지목을 했는데요. 영구 동토층의 얼음이 녹으면서 그 안에 냉동 상태로 보존되어 있던 탄저균이 깨어나 비극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예. 더 많은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이 영구 동토층이 녹는 것을 막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은데요. 좀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사실 최선의 대응이라는 거는 결국 기온 상승 1.5도를 저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영구 동토층이 녹지 않게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는데 앞서 2015년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의 연구진은 영구 동토층에서 약 3만 년에 살았을 것으로 보이는 고대 바이러스를 발견하는 데 성공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분리실험을 통해서 DNA와 단백질이 모두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당시 발견된 바이러스는 인류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지만은 걱정되는 것은 바이러스가 갇혀있던 얼음이 녹아 깨어나 항생 물질에 노출된다면 상상하지도 못할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탄생할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죠. 네. 2018년 북극 보고서는 스페인 독감, 천연두 같은 전염병과 같은 질병이 영구 동토층에 잠복하고 있다라고 경고한 적도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가 여전히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데 고대 바이러스까지 창궐할 수 있다고 하니까 훨씬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데요. 국제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날씨 학개론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가 60만 건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허청은 지난해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국내 지식재산 출원이 모두 59만 2천여 건으로 전년보다 6.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출원 평균 증가율은 7.7%로 이전 10년 동안의 증가율인 3.6%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 경제 주체들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기술 획득과 창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업체가 오는 5월 31일까지 구직 사이트의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데이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이용자가 모바일로 워크넷이나 장애인 고용 포털, 직업훈련 포털 등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데이터 이용료가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이동통신 3사는 20대 청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리필 쿠폰 또는 영어 교육 콘텐츠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난소암도 진단 전에 자각 증상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펠로알토 의료재단 연구팀은 초기 난소암 환자 400여 명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70% 이상은 진단 전에 증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증상을 보면 약 30%는 복통과 골반통을 호소했고 25%에서는 복부 팽만 또는 복부둘레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비정상 질출혈, 요로 증상, 위장관 증상 등이 난소암 진단 전에 나타났으며 환자 3명 중 1명은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동시에 겪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전년과 비교해 6.2% 늘어났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컨설팅 업체 노디움 그룹의 분석 결과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봉쇄로 에너지 사용량이 줄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10% 이상 급감했지만 지난해 백신 접종과 함께 경제 활동이 되살아나면서 온실가스 배출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여전히 2019년보다 낮은 수준인데 이는 아직 코로나19 사태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고 경제 활동도 100%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업체는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주춤한 듯 보이지만 국내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이 한 주 만에 3배로 급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조만간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에 맞는 대응 계획을 수립해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특히 오미크론으로 급속히 늘어나는 해외 유입 환자를 철저히 발견하고 관리하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